소송전까지 벌이며 갈등을 키우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사이에 변화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두 회사 수뇌부가 추석 이후 회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변화가 무슨 이유로 등장했는지 또 전망은 어떤지 짚어봤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을 연일 불안에 떨게 했던 미중 갈등이나 홍콩 사태 등 대외 변수가 해소 조짐을 보이면서 코스피가 한 달여 만에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등에도 증권가의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그 이유 알아봤습니다. 청년들에게 업무 경험과 구직 기회를 주고자 만들어진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이 엉뚱하게 장애인 고용 할당을 위해 쓰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기관은 아예 한기수 인턴 전체를 장애인으로 채용하기까지 했는데 이 때문에 장애인 정규직 채용은 줄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제품 박람회인 이파가 독일 베를린에서 개막했습니다. 특히 초고화질 TV인 8K TV 분야는 우리나라가 이끌고 중국이 추격하는 모습이 박람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잠시 뒤 현지에 나간 특별 취재팀 연결해서 박람회 모습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기술을 놓고 거세게 다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두 회사 수뇌부가 조만간 대화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지환 기자가 이 같은 변화 기류가 나타난 이유 알아봤습니다. LG화학의 신학철 부회장, SK이노베이션의 김준 총괄사장이 만남을 조율 중입니다. LG화학에 이어 SK이노베이션도 미국에 맞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었는데 반전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현재 북미 출장 중인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이 귀국한 이후, 그러니까 추석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만남 가능성이 커진 것은 맞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 변화는 국내 기업 간 출혈 경쟁으로 중국 등 경쟁 기업의 배터리 시장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정치권도 갈등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두 기업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양측이 대화로 대승적인 합의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본격화할 경우 국내에 가장 치명타가 될 수 있는 품목 중 하나가 바로 2차 전지와 지금은 우리 기업 간 경쟁을 멈추고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은 예고한 대로 오늘 LG화학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장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이번엔 두 업체가 애초에 이렇게 극심한 갈등을 보인 이유, 핵심 쟁점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입니다. 최대 쟁점은 2차 전지 관련 핵심 기술이 유출됐느냐입니다. LG화학은 2017년부터 2년 동안 SK이노베이션이 자사 핵심 인력을 빼가면서 기술이 유출됐다고 주장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인력을 빼간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스스로 온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두 업체의 기술 유출 논쟁은 LG화학이 지난 4월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하면서 시작됐고 최근 SK이노베이션도 맞소송을 제기하며 그룹 간 갈등으로 번질 태세로 증폭됐습니다. 현실적으로 두 업체의 소송 배경에는 치열한 2차 배터리 시장의 경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SK이노베이션이 독일 폭스바겐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자로 선정되면서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원래 폭스바겐은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산업 특성상 한 번 거래처를 뺏기면 길게는 10년까지도 계약을 못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그룹은 이 시장을 미래 먹거리로 삼고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는 쪽은 굉장히 치명상을 입죠. 법리 다툼을 통해서 어느 한쪽에 특허가 인정을 받게 되면 기술에 대한 어떤 권리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완성차 업체로부터 외면당하기 쉽겠죠. 두 회사가 끝까지 자존심 대결을 펼칠지 아니면 공생을 모색할지 그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그렇다면 두 회사의 배터리 갈등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과연 극적 화해를 할 수 있을까요? 윤지혜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네.
우선 뭐 얼마 전까지 앞서 봤던 것처럼 두 회사가 상당히 강력하게 서로를 비판했었는데 이제는 그렇다면 해빙 무드를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확정된 것은 없지만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던 갈등 양상이 다소 누그러진 듯합니다. 그간 비공식적으로 대화의 시도는 이루어졌지만 상대방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면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예. CEO들이 만나더라도 당장 소송 취하 같은 이런 전격적인 결정을 내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의견 교환까지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양측이 이렇게 분위기를 전환하게 된 데는 뭐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지금보다 더 장기화가 될 경우 두 회사에 대한 이 모두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공통적으로 작용했던 걸로 보입니다. 예. 지난 4월 양측이 싸움을 시작한 뒤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실제로 이 고객사들 우려와 불안감이 매우 큰 상황인데요. 폭스바겐 등 글로벌 회사들은 중국 등 다른 경쟁 업체들에 대해서 이미 접촉에 나섰습니다. 실제 SK와 LG는 지난 2011년부터 이 3년간 분리막 전쟁 기술을 두고 국내 소송을 벌였을 당시에도 이미 분리막 관련 수주가 뚝 끊긴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다시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SK가 소장을 접수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여기에 이 소장에서 LG가 어떤 기술을 침해했다고 작성된 건지는 확인이 됐습니까, 혹시?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가 안 된 상황입니다. 소장을 지금 냈기 때문에 1, 2주가 지나고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예. 소송 항목은 배터리 셀과 모듈, 부품과 제조 관련한 공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전자가 전장 사업을 하면서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 셀을 받아서 팩과 모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때 관련 디자인 등이 소송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통상 ITC 제소 내용이 1, 2주가량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한 번 어떤 확정이 될지 그 기점으로 갈등이 다시 확산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 핵심 기술 해외가 이제 나가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 유출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전에 LG가 ITC에 제소를 할 때랑 같이 이 SK가 미국 소송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위해서 산업부에 핵심 기술 관련 승인을 하면 전문위원회를 열어서 검토를 한 뒤 제출 여부를 승인하는 절차를 함께 거치게 됩니다. 그렇군요.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애인 고용 안정을 위해 공공부문은 3.4%, 기업은 3.1% 이상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조항이 있죠. 그런데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면서 정규직이 아닌 인턴으로 채용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체험형 인턴 3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을 장애인으로 뽑았습니다. 올 상반기 체험형 인턴 9명 모두 장애인만 뽑았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역시 올해 상반기 체험형 인턴 70명 가운데 19명이 장애인으로 4명 중 1명꼴입니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이 채용하는 장애인 체험형 인턴 비율은 꾸준히 늘었습니다. 체험형 인턴은 정규직이 아닌 2개월에서 4개월짜리 계약직입니다. 업무도 사무보조 등 단순 업무에만 한정돼 있습니다. 그 자리는 계속 계약직분들 계속 돌면서 하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3개월 이제 거기서 일하고 나면 2개월은 위에 사무직 하는 데 올려서 일을 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체험형 인턴을 대거 뽑은 공공기관들은 정규직 채용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 5년 반 동안 장애인 정규직 신규 채용이 단 1명도 없었고 다른 공공기관 5곳은 채용 인원이 2명에서 4명에 불과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체험형 인턴도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한 것으로 인정돼 공공기관들이 정규직 채용엔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금을 줄이는 방식이라든지 잠깐적인 고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은 지원자가 없거나 자격 요건이 안 돼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고용 안정을 통해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자는 장애인 고용 확대의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이번엔 금융시장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며칠 우리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동안 금융시장을 괴롭히던 악재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면서 호재로 작용한 게 결정적입니다.
먼저 김성현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지난 2일부터 39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이달에 단 하루만 주가가 하락했을 뿐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2,000선을 넘어 2,010선에 육박한 상황. 지난달 7일 1,909까지 하락하면서 1,900선 붕괴를 걱정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코스닥도 상승세입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이달 들어 꾸준히 상승하면서 630선을 회복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 완화로 최근 1,220원 부근까지 급락했던 달러동 원화값도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우리 증시를 끌어내린 미중 무역 분쟁과 홍콩 사태, 매파 성향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에 대한 우려가 호전되면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해소되는 쪽의 뉴스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된 거죠. 반등을 하고 있는 거죠. 기대감이 조금 더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이에요. 조금씩이라도 더 상승 흐름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달 2조 6천억 원 넘게 주식을 내다 팔았던 외국인이 대량 매수세로 돌아선 것도 긍정적 요인입니다. 특히 반도체 부진 소식에 삼성전자를 외면하던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사자에 나서자 주가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어제와 오늘 2,3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돌발 악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수 상승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 여부와 FOMC 회의, 홍콩 사태 또한 블랙스완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달 사이에 급락과 급등이 이어지는 변동성 장세가 계속되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앞으로 우리 증시 어떻게 될지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류 기자. 네. 우리 금융시장이 보면 유독 이 미중 무역 분쟁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네, 증시가 곤두박질 쳤을 때와 이제 급등할 때의 변수를 따져보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이 변수에 얼마나 민감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달 2일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 15%를 부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코스피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게 우리한테 좋을 게 별로 없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6%는 중국, 12%는 미국이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큽니다. 특히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80% 가까이는 중국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져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간재입니다. 물론 사이가 좋아진다는 시그널이 나오면 반대로 급등하는데 어제와 오늘 증시 움직임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는 한데 사실 이제까지 미중 협상이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 변수 하나 때문에 우리 증시가 뭐 이렇게까지 뛸 일인가 싶은데 다른 변수는 없었습니까? 네, 미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중국 경제 회복 움직임도 영향을 줬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우리 금융시장에는 호재입니다. 당장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더불어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의 하반기 경제도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우리 시장의 호재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정말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 여전히 좀 불안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 이유가 뭡니까? 네, 엄밀히 봤을 때 현 상황에서 악재들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10월에 열리는 미중 고위급 회담 개최는 긍정적이지만 회의가 또 다시 결렬이 되면 우리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노딜 브렉시트 우려도 한풀 꺾였지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밖에 홍콩 사태, 국내 경제 부진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다음 달 어떻게 될 것이라고 딱 잘라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까운데요. 다만 지금 상황 자체는 구름이 많이 끼었다가 갰다는 소식이 일부 있다는 정도입니다. 최근 상승 추세를 따라가기보다는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조언입니다. 그렇군요. 류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박람회 이파 2019가 조금 전 개막했습니다. 오늘부터 엿새간의 일정에 돌입하는데요. 현지에 나가 있는 SBS CNBC 특별 취재팀 연결해서 박람회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우 기자 전해주시죠. 네, 독일 베를린입니다. 이곳은 현재 이파 개막으로 인해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주말을 포함해 엿새간 진행되는데요.
이파가 열리고 있는 동안에는 평소 주말에 쉬던 음식점도 쉬지 않고 일을 할 정도로 연례 행사 중 하나라고 합니다. 조금 전 이파 개막을 알리는 기조연설이 진행됐는데요. 이 기조연설을 어떤 회사 CEO가 하는지도 관심사였습니다. 지난해엔 조성진 LG전자 부회장이 기조연설을 했지만 올해는 리처드 위 화웨이 CEO가 선정됐습니다. 개막 기조연설을 중국 업체 관계자가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만큼 중국 화웨이의 기술적, 양적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웨이의 위상 자체가 높아진 겁니다. 화웨이의 리처드 위 CEO는 기조연설에서 AI, 5G 등과 관련한 화웨이의 미래 전략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이번 이파 무대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선전이 돋보이는데요. 이파에 참가하는 중국 기업 수는 전체 1,800여 개 기업 중 40%가 넘는 882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200여 곳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 1월에 열렸던 CES에서 미중 무역 전쟁 등 영향으로 중국 기업의 참여가 저조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우리 기업들이 독주하고 있는 8K TV 분야에서도 속속 진출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가전의 꽃이라고 불리는 TV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이 훨씬 앞서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목하고 볼록한 곡선 형태의 초대형 화면에 대자연의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LG전자가 이파 2019 전시장에 선보인 올레드 폭포입니다. 접히는 올레드 260장을 이어붙여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약 100인치 정도, 이 사이즈에서의 8K TV 정도 해상도는 거의 궁극의 해상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8K TV도 결국 얼마큼 더 조밀하게 TV를 만드느냐의 문제인데 그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는 약 3, 4년 사이에는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가지 않을까? TV를 보지 않을 때는 디스플레이를 말아 넣어 놓을 수 있는 롤러블 TV. 인테리어를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에겐 삼성전자의 아트 TV도 인기입니다. TV가 꺼져 있을 때는 미리 설정해둔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1200점 이상의 예술 작품 중 고를 수 있는데 TV가 집안의 갤러리가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소비자가 직접 취향대로 꾸며 쓸 수 있는 TV도 선보였습니다. TV에 테두리를 따로 주문해 바꿔 끼울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자사의 8K 올레드 TV가 8K 해상도를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각오를 내놨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FHD TV가 2K입니다. 여기서 K는 화면의 가로 픽셀을 의미하는데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픽셀이 많아서 해상도가 높아집니다. 8K TV는 2K에 비해 화소수가 15배 정도 많습니다. 저희 삼성전자는 55인치부터 98인치까지 QLED 8K 라인업을 확대하고 8K 컨텐츠를 위한 생태계 구축도 강화하여 새로운 TV 시청 경험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라인업이 갖춰졌고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8K TV는 사실상 삼성과 LG가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두 회사는 해상도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며 향후 세계 초프리미엄급 TV 시장을 두고 양보 없는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예비 입찰이 이번 주 마감됐죠. 그런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인수 후보자들에 대해 직접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이동걸 회장이 어떤 이야기를 한 겁니까? 네, 산업은행 지점 방문차 영국 런던을 찾은 이동걸 회장은 아시아나 매각이 애경그룹과 HTC 현대산업개발 간 2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지금으로서는 다른 대기업이 추가로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부에서 대기업들이 사모펀드와 짝을 이뤄서 본입찰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오자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지난 화요일 마감된 예비 입찰에는 애경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그리고 KCGI 등 5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자금이나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까? 네,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신규 자금은 최소 5천억 원에서 1조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이 될 거라고 전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내는 오는 11월 말께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대마 밀반입 혐의를 받고 있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다른 재벌 3세들은 오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CJ 이선호 씨 상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인천지법은 오후 2시부터 이선호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씨는 미국에서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변에서 마약 양성 반응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이미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을 자진 요청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CJ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CJ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CJ 제1재단 부장인 이 씨에 대한 탄핵 처분 등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러면 마약 혐의 재판을 받던 다른 재벌가 자제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인천지법은 마약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3세 최 모 씨와 현대가 3세 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함께 추징금 1,000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20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검찰 구형 4년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서울 수도권 아파트 분양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분양한 곳들을 보면 수십 대 1, 심지어는 수백 대 1 경쟁률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분양가 상한제 변수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인데 자세한 상황 황인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주 서울의 한 아파트의 견본 주택 모습입니다. 출입을 위해 줄을 설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찾았는데 실제 청약 결과 최고 경쟁률 279대 1, 평균 경쟁률 44대 1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가 되기 전에 먼저 좀 움직이시는 것 같고요. 어제 청약을 마감한 서울의 또 다른 아파트 역시 평균 경쟁률이 55대 1에 달했고 지난주엔 204대 1의 경쟁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청약자들이 이렇게 몰리는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재건축 사업이 미뤄지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공급이 위축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데다가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기대가 있어서 청약시장 열기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인천 송도에선 789가구 모집에 11만 3천 명이 몰려 평균 1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송도에서 출발하는 GTS B노선이 얼마 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데다 당첨 6개월 후부터 분양권을 되팔 수 있다 보니 투자 수요까지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청약 열풍 속에 다음 달 말까지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2만 1,000가구, 전국적으로 4만 6,700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5배 많은 수준입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 화마와 싸우며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은 그야말로 극한 직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근무 환경과 복지는 사명감만으로 버티기에는 아직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소방관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국내 한 주류 기업이 나섰습니다. 조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전국 소방관들이 화재 구조 현장에 출동한 횟수는 하루 평균 2,300여 건, 시간당 무려 100건에 육박합니다. 숨 돌릴 틈 없이 사고 현장을 오가다 보면 몸은 녹초가 되지만 쉴 곳은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 같은 고충을 전해들은 국내 한 기업이 지난해부터 각 지역 소방서에 휴게 공간을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출동이 보통 많다 보니까 자주 이용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제 필요가 느껴질 때는 가끔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소방관들을 위한 심리치유 프로그램과 안타깝게 순직한 소방관 가족들을 위한 힐링 캠프, 장학금 지원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개원이라는 거에 비해서 남들이 많이 알아주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도 많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소방관 분들께서 되게 긍지를 느끼시고 이 기업은 또 소방 장비 지원과
화재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지기라든가 소화기도 같이 보급하고 그리고 이제 소방안전 교육도 같이 실시를 하면서 대국민 소방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관심과 지원 노력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방화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카드사에서 발생하는 카드 대출 금리 산정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윤 원장은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그리고 카드사 대표 8명과 간담회를 열고 카드사 매출을 늘리려고 과도하게 금리를 낮추는 행위가 카드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카드업계는 상품 개발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금융 소비자의 관점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전에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대우 그리고 애경그룹 등 5곳이 뛰어들었습니다. 당초 유력 인수 후보로 꼽히던 SK나 한화, CJ 등 대기업들은 일단 모두 빠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불안한 재무구조 탓에 매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국내 2위 국적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은 누가 될지 오늘 밤 11시 취재 파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제13호 태풍 링링은 중심 기압 94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45m로 매우 강한 중형급 세력을 유지하며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 서귀포 서북서쪽 해상을 통과해서 내일 아침 목포 부근 해상을 지나겠고요. 내일 오후 3시경에는 수도권에 근접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있는 제주도와 제주도 전해상, 서해 남부와 남해 먼바다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태풍이 점차 북상함에 따라 특보는 더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며 강한 비바람이 불겠는데요. 모레까지 제주도와 남해안 많은 곳에는 4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도에는 최고 80mm, 특히 서해안 많은 곳에는 1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중북부 지방은 모레 새벽에, 충청도는 내일 밤에 비가 그치겠고요. 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동해안은 모레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기온은 속초 27도, 강릉은 2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낮에 제주도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해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낮 기온은 전주와 부산 29도가 되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고 나면 일요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다음 주 초반에는 남부지방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중 비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